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주차 챕터 5 마의 역동성에 관하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3페이지 이 장의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크게 8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투와 긴장성, 수송 과정, 확산 1, 2, 3, 1, 2번에 대한 내용은 조금 빨리 지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매개 수송, 소포 수송, 상피 수송, 휴지막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슐린 분비를 예를 가지고 막 수송 단계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자, 여러분 이 그림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병이 섬이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1992년 이 아름다운 그 솔로몬 제가 들어서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곳인데요. 밑에 보니까 무슨 논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논문이 나와 있고 가운데 공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죠. 이게 코코넛 열매입니다. 코코넛 열매. 자,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코코넛 열매에다 주사기를 꽂아 놓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2차 대전 때 그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링거액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활용을 했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은 그때가 아니죠. 자,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92년 남태평양의 솔로몬 섬에 있는 아토이피 병원 직원들이 궁지에 빠졌다. 한 환자가 이제 정맥 내 주사액을 투입을 해야 되지만 저분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선가 들은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속이 비어있는 코코넛 열매 중심에서 형성이 되는 무균의 용액인 코코넛 물을 정맥 내 주사액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 논문의 제목이 보니까 바로 이제 코코넛 워터를 이용한 정맥 내 주사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나타났던 그 사건을 이제 이걸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유명한 이 논문입니다. 가운데 있는 코코넛 열매에다가 이제 주사기를 꼽아서 환자한테 이렇게 투입을 한 그 예가 됩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운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차 대전 때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이게 이제 이 챕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연속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연속 문제의 제목이 낭포성 섬유증이네요. 낭포성 섬유증, 뭐가 섬유증이니까 딱딱해서 이제 굳어지는 이런 거죠. 100년 전에 산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의 이마를 혀로 핥는 이상한 검사를 하곤 했다. 자, 이마에 이제 땀이 나겠죠, 그죠? 그 땀을 맛을 보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는 아이들은 점점 허약해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아주 이상한 병으로 죽게 되더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닐까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해결책이 없었겠죠. 자, 체중 감소와 호흡 곤란, 병력이 있는 18개월 된 빌러는 최신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땀 검사를 받았다. 이 병이 이제 뭐냐 하면은 낭포성 섬유증,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 병에 대한 정의가 160페이지 나와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이 슬라이드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염소 수송의 담당, 염소를 수송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신체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선천성 질병이네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된다.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된다. 이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테이삭스병에서도 열성으로 유전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1930년에 처음 발견됐네요. 자, 이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폐나 이자 등에 있는 점막 생성
세포의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점액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폐와 이자에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소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 염분이 점막 생성세포를 투하하지 못해서 두껍고 끈적거리는 점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여서 호흡과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 이제 점막이 정상 사람에 비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간질병, 낮은 수정률 등의 증세가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맛을 보면 짠맛이 나는 거죠. 생식기관의 이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치료는 점막을 얇게 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CFTR이라고 하는 것은 낭포성 석류증 CF고요. TR, 트랜스멤브레인, 막을 관통하는 컨덕탄트 레귤레이터, 막을 관통하는 어떤 거기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CFTR 유전자를 가진 경우와 돌연변이 된 CFTR 유전자를 가진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점막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점막의 깨끗함 정도가 떨어지고 무커스 레이어가 굉장히 두툼해지기 시작하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CF, 염소, 클로라이드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자, 그 그림에 의하게 되면 밑에 있는 베이잘 레이트 서페이스에서 클로라이드는 들어오는데 들어온 만큼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트륨은 이제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NaCl이 이제 형성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낭포성 석류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에 대한 치료 옵션이 뭐냐 하는 걸 이 슬라이드에 제시하였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124페이지에 왼쪽 가운데 보면은 항상성은 평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몇 번 우리가 나왔었죠. 그죠?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막 내부와 외부 사이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단순하게 모든 것이 똑같다, 형평성을 이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서로 다른 상황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 5-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액의 구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 따른 구성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 사이에 물질의 이동이 통과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포 내액과 세포 내액 사이에 어떤 차이점, 구성성분 차이점이 뭐냐. 체수분량의 퍼센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포 내액, 세포 외액. 자, 세포 외액에는 간질액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 혈장성분, 혈액성분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포 내액과 간질액과 혈장에서 구성되고 있는 이온의 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평행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그럼 이렇게 이제 보면 농도가 다르잖아요. 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자, 우리가 A라고 한 어떤 물질이 한쪽에 농도가 높고 한쪽에 농도가 낮으면은 낮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그러겠죠. 그게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항상성이 유지된다. 조절하는 것은 결국 세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에 제목이 막의 역동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삼투와 긴장성 쪽으로 126페이지 갑니다.
뭐 126페이지는 생략하고 134페이지로 갈게요. 134페이지. 뭐 안에 있는 내용들 뭐 한번 시간 되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시간 하면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134페이지에 연속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의 병원 기록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의학적인 문제를 가진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호흡기 감염.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울 때 빌러라 그랬죠. 빌러. 다니엘 빌러입니다. 다니엘 빌러. 이 아이 이름이. 이 다니엘 빌러의 병원 기록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감염, 소화기 질환,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체중 감소가 동반되더라. 지난주 다니엘이 호흡 곤란을 느꼈을 때 서둘러 병원으로 수송되었다. 다니엘의 폐에서 얻은 시료의 배양 결과는 나쁜 소식이다. 자, 폐, 어떤 상태예요? 통로가 두껍고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낭포성 섬유증에서 두꺼운 점막은 생명을 위협하는 협소한 통로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기에는 미생물 배양, 미생물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이 NaCl 이것을 호흡 통로의 내강으로 잘 운반하지 못한다. 호흡 통로의 내강 쪽으로 NaCl을 운반하지 못하면 점액질이 왜 두꺼워지는가? 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연속 문제 바로 위에 보니까 134페이지 왼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 분자들이 막을 통과하는 방법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저기 능동수송, 수동수송 두 가지로 구분을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능동수송과 수동적인 수송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 5-5 막수송을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총괄해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막수송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능동적인 수송과 수동적인 수송이 있어요. 자, 능동적인 수송. 여기는 뭔가 에너지가 개입하고 뭔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수동적인 수송은 놔둬도 그냥 잘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능동적인 수송은 크게 이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소포수송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포 외로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 거나 혹은 세포 내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이입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제 매크로파지와 같은 것들이 식작용을 하거나 이 과정에는 다 에너지가 동반된 과정이죠. 이거는 직접 세포막을 통해서 어떤 유출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에 비해서 세포막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매개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능동수송일 수도 있고 수동수송일 수 있는 거예요. 능동수송에서 단백질을 매개해서 어떤 물질이 이동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차 능동수송이 있고 2차 능동수송 이렇게 이 표현을 나누어서 또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2차 보니까 간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1차는 그냥 한 번만 가는 거고 2차는 뭔가를 경유해서 뭔가 하나 더 개입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동적인 수송은 그냥 막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농도 의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그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도가 높으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도 기울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거 말고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매개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촉진 확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 기울기고요. 이온 채널은 정기적인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아쿠아 이 말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삼투 현상,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수송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거기서 나눌 수 있겠죠. 자, 134페이지 보게 되면은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산 3번. 좀 전에 확산, 단순 확산 예를 들었는데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 확산은 분자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거예요. 135페이지 보게 되면 1번 자, 수동적 과정이다. 2번 농도 기울기 또는 화학적 기울기, 이온 채널 같은 경우는 화학적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3번 순이동이 일어난다. 4번 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빠르겠죠. 그 다음 5번 또 온도와도 관계가 있죠. 6번 분자량 크기가 큰 건 잘 이동이 잘 안 되겠죠. 그 다음 7번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표 5-6 보게 되면은 전하가 없는 분자의 확산 법칙이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의 일반적인 성질,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막을 통해서 확산한다 그랬죠. 그게 왜 단백질 매개. 그럴 때는 6번과 7번 과 같은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 내용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또 해설을 해놓은 거라서 138페이지 단백질 매개 수송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4번 단백질 매개 수송. 인체에서 막을 지나는 단순 확산은 층지질성 분자에만 해당한다. 막이 뭐예요? 막이, 세포 막이. 물이 함부로 통과 못하겠죠. 그죠? 지질 친화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체의 대부분의 분자들은 지질 소수성이거나 정기적으로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 확산으로 막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용질들은 막 단백질의 도움을 통해서 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백질 매개수송 혹은 막 매개수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정의를 내렸듯이 만일 매개수송이 수동이고 분자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한다면 그리고 막의 양쪽 농도가 동일할 때까지 실제 이동이 멈추게 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촉진 확산. 그 다음에 단백질 매개 수송이 ATP 또는 다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자 이거 농도 기울기에 이배되는 상황이에요. 역행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능동수송 이렇게 표현합니다. 4-1 막 단백질은 4가지의 주요한 기능을 한다. 막을 통과하는 단백질 매개 수송은 수송체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자, 1번 구조 단백질, 2번 효소, 3번 수용체, 그 다음에 수송 단백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5-8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을 보니까 막의 단백질은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내재 단백질, 주변 단백질, 그리고 막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밖에 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분류했던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가운데 보니까 구조 단백질, 오른쪽 두 번째 보면 막 효소가 있고요. 제일 끝에 보니까 막 수용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막 수송체. 요거는 이제 수송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거 막 수송체가 2개 있죠, 그죠? 2개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막 수송체는 수송 단백질을 의미하는 막 수송체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운반 단백질, 채널 단백질, 채널은 열린 채널, 작동성 채널. 작동성 채널은 기계 작동성, 전압 작동성, 화학 작동성으로 구분되네요. 구조 단백질은 뭐 세포이염, 세포 골격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막 효소는 대사 신호 전달, 막 수송체 역시 마찬가지네요. 또 막 수송체는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이입. 결국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막 입구가 구멍이 열리고 닫히고
따라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이동이 들어오고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38페이지 왼쪽에 제일 위에 구조단백질. 자, 구조단백질은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다. 1번 구조단백질은 조직을 단단히 감싸주는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러죠. 밀착이온, 그 다음에 갭 정션 같은 틈새 이온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미 3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골격과 세포막을 연결한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고요. 자, 그 다음 구조단백질은 세포 골격 섬유를 세포 외 콜라겐과 다른 단백질 섬유와 연결시켜서 세포를 세포 외 기질에 부착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네요. 또 효소인데요. 이 막에 붙어 있는 막효소입니다. 막효소, 멤브레인 엔자임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세포의 외부 표면 또는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촉매제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 내강의 세포 표면 세포에 위치한 효소들은 소화 분해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펩타이드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세포 안쪽으로 향해 있는 많은 세포막 효소들은 외부 환경에서 받은 신호를 세포질에 전달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 자, 밖에 있는 것들은 소화와 직접 연관된 일을 하고요.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소화와 연관된 신호 전달. 뭐가 들어왔으니까 세포 내에서 뭘 준비해라 라고 하는 신호 전달을 서로 약간 나누어서 효소들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용체. 막 수용체 단백질은 인체의 화학적인 신호 전달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용체에 리간드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겠죠. 때로는 리간드가 세포 표면에 남아서 수용체 리간드 복합체가 세포 내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들 복합체가 소포 형태로 또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막 수용체는 또한 소포 수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 5-9를 보니까 막 수용체는 세포 외에 리간드와 결합을 하네요. 자, 그 그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가운데 리간드가 세포막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수용체가 리간드에 결합하게 되면 이 복합체가 세포 내에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복합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죠. 예, 이런 경우로, 이런 형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송단백질. 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연속 문제와 연관된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막 단백질의 네 번째 주요한 군은 수송단백질로서 막을 통과하는 분자를 수송하는 데 관여합니다. 수송단백질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개의 커다란 슈퍼 패밀리 유전자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 두 거대한 군 유전자는 ATP 결합 카세트라는 표현을 쓰네요. ATP 바인딩 카세트 ABC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용질 운반체 솔루트 캐리어 SLC라고 표현하네요. 자, ABC 거대군 수송 단백질은 작은 분자나 이온을 막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ATP와 결합합니다.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와스에서 연속 문제로 나와 있는 낭포성 섬유증에 관여하는 CFTR 염소 채널도 이 바로 ABC 슈퍼 패밀리에 속하는 수송 단백질입니다. 그 군에 알려진 유일한 이온 채널이네요. 또 이온을 이제 매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C 그대군은 52개의 또 다른 패밀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다양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수송 단백질은 두 가지, 즉 채널과 운반체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5-10 그림을 보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 단백질.
채널 프로테인은 세포 내부와 그 다음에 외부를 물로 채워진 직접 연결된 통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송체라 불리는 운반 단백질은 기질과 결합하여 그들을 운반하지만 절대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직접 연결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5-10의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5-10 보니까 막 수송체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막 수송체들은 막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지질 소수성 분자를 도와주는 막 관통 단백질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 관통 단백질, 막 수송체는 A. 채널 단백질, B. 운반 단백질,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자, 채널 단백질은 물로 채워진 구멍을 만든다. 즉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통로를. 그래서 이 통로를 만드는데 여기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작동 채널이라는 것과 열린 채널, 이렇게 또 나누네요. 자, 작동 채널은 신호에 반응하여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어떤 신호에 작동한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작동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게이트가 있죠.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열린 채널은 또는 이제 구멍, 보통 이렇게 열려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채널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운반 단백질 쪽으로 갑니다. 운반 단백질은 막의 양쪽 사이에 절대로 열린 채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쪽은 최소한 닫혀가 있는 거죠. 한쪽은 최소한 닫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체가 세포 내액을 향해서 열리가 있거나 혹은 세포 외액을 향해서 열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단수송이라는 게 있네요. 단수송. 단수송은 이거는 글루코스, 당을 운반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당을 운반하는 수송체가 당 하나만 운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류의 기질만을 운반하는 경우를 단수송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동반수송체를 볼까요? 자, 동반수송체는 그 그림에 의하면은 NA와 글루코스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죠. 동반수송. 두 개 이상의 기질이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동반수송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에 비해서 역수송체는 뭐예요? 두 가지가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NA와 K가 이동이 되는데 하나는 밖으로 나갈 때는 하나는 거꾸로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기질을 운반할 때를 우리가 역수송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